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G20과 APEC, 아세안 등 연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터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로 순방길에 나섭니다. 금년 하반기 정상회교 성과에 더하여 지역 및 국제 이슈와 관련한 우리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은 지난 2일 첫 정상회담을 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할지 여부입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3개국에서 열리는 모든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합니다. 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참석국과 양자회담도 할 계획이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아베 총리와 조우하겠지만 정상회담을 또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지만 시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작년 말 서울시 의회가 예산 1억 7,550만 원을 편성해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에 배포하기로 한 친일 인명사전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이 책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단체들은 좌편향됐다며 반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아직까지 배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새정치민주연합 김문수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 추진 시기가 다음 달입니다. 친일 인명사전이 없는 551개 학교에 1억 6천여만 원을 들여 비치하겠다는 겁니다.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시기는 좀 유동될 수 있어요.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친일이라는 용어 프레임에다가 국정화 찬성하는 자들을 거기다가 집어넣겠다는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거기 깔려있다. 조 교육감이 친일 인명사전 배포를 강행할 경우 역사교육 편향 시비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서울에 사는 30살 정모 씨는 지난해 3월 여자친구에게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1%, 연 360% 이자가 붙는 변리사 대상 예금 상품이 있다며 돈을 넣어 결혼 비용으로 쓰자고 설득했습니다. 변리사는 변호사보다 연봉이 높을 정도로 고소득 전문직. 여자친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정 씨에게 1,000만 원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달라는 정 씨의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례 비용을 달라며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딸에게 프로포즈할 비용이 필요하다며 18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도 부친상을 당했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한 달도 안 돼 2,300여만 원을 뜯어냈지만 대부분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행각까지 들통난 정 씨에 대해 법원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김일성과 함께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혁명 1세대 이일설이 사망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원수인 리울설 동지는 장기간 폐암으로 치료받다가 저체 백사 2015년 11월 7일 10시 10분 94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고하였다. 이일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 북한 고위직을 두루 거쳐왔으며 1995년엔 김정일로부터 인민군 원수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두 차례나 북한의 최고 등급 훈장인 공화국 영웅으로 칭해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일설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고 김정은을 위원장으로 170여 명의 국가장의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총리, 김기남 최태복 당비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이영길 참모장 등
당과 군의 핵심 인사 대부분이 포함됐으나 노동당 비서인 최룡해는 제외됐습니다. 이일설 장례위원회 명단에 최룡해 비서의 명단이 빠진 것은 최룡해 비서의 신상에 중대한 변동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장례위원은 이름만 올리면 되는 자리여서 빨치산 2세대를 대표하는 최룡해가 제외된 것을 두고 해임 없인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분석까지 나옵니다. 최룡해의 이름이 지난달 31일까지 노동신문에 등장했던 것을 고려할 때 11월 들어 심각한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있는 3층짜리 녹색 건물로 된 대성백화점이 문을 열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유럽식 기둥과 흰색을 기초로 한 인테리어에 그릇과 옷가지며 다양한 물건도 진열돼 있습니다. 매 층마다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게 공업품과 식료품 매장들이 종류별로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고 편의 봉사시설들도 봉사활동에 편리하게 꾸려져 있습니다. 나선시에는 농구, 탁구 등 운동시설뿐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오락장비까지 갖춘 대규모 체육관이 새로 들어섰고 평양시내 교원들과 기술자들을 위한 미래과학자거리 주택단지는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식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현대식 내부시설에다 유치원, 타가소 등 편의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이 책상과 벽걸이식 책꽂이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색깔로 그래, 모양도 그래, 모두 제가 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인민사랑을 꽃피워 나가겠다며 지하철을 개발해 공개하고 태양열 버스를 내놓는 등 대중교통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집권 5년 차를 맞는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서 위상과 체제 안정을 과시하기 위해 주민 환심용 업적 쌓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경제 골든타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훈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달 들어 세 번째로 달리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BMW 미스터리로 불릴만도 합니다. 정철진 평론가, 모두 같은 차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독일차 폭스바겐 사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또 다른 독일차 브랜드죠. 이 BMW의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11월 들어서 BMW 2대가 전소된 그런 사건이 터진 가운데 바로 어제였었죠. 또 다른 BMW 차량이 전소 사태가 터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11월 3일 서울 자유로에서 전소 사태가 났던 것과 5일 사건은 BMW 520D 5시리즈로 이 당초부터 리콜 명령이 있었던 차량인데 어제 경기도 의왕시 고속도로에서 터졌던 이 BMW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떤 결함이나 문제도 밝혀지지 않은 그런 차종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문제가 된 BMW 7시리즈는 그동안 문제가 발견됐던 차종은 아닌데 무서워서 BMW 타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벌써 세 번째니까요. BMW 측의 공식적인 입장 나왔습니까? 네, 아직은 안 나왔는데 말이죠. 현재 이 BMW 오너들 모인 카페라든가 이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 것처럼 이 공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번에 또 한번 BMW 7시리즈까지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는 회사 측에서 적어도 BMW 코리아 측에서는 어떤 해명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BMW 코리아 측은 아무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번 세 번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BMW 코리아 측이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볼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 정도면 당연히 공식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침묵하고 있는 이유. 아마도 사고 원인에 대해서 BMW 내에서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20D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리콜 명령이 됐고 이것을 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한데요. 이 설상가상 바로 어제 BMW 7 시리즈 2003년식이긴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터지게 되니까 과연 이 문제를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될지 체계적인 문제로 봐야 될지 아마도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주행을 하다가 차량에 불이 났을 경우에 책임을 제조사에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보험사에서
해줘야 됩니까? 일단은 소비자 고객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전소 같은 사건은 보험사에 의해서 통해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주와 보험사를 통해서 차주는 보상을 받으면 되고요. 나중에 이 보험회사가 뭐 폭스바겐이든 아니면 BMW든 또 다른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아마도 이번 사건이 일어나신 분들은 뭐 굳이 회사 측에 갈 게 아니라 보험사와 협의를 보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위기에 놓인 예. 폭스바겐. 미국에서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현금 배상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내는 어떻습니까? 국내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새벽 이 뉴욕타임즈의 단독 보도이기도 한데요. 미국 내 폭스바겐 소유주 50만 명에 대해서 폭스바겐 측이 이 $1,000가 넘는 금액, 원화로는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현금 보상을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뭐 $500짜리 선불카드와 기프트 카드 형식으로 $1,000가 넘는 것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상수리와는 별도로 지급된 겁니다. 근데 일단 이에 대해서 폭스바겐 측이 아직 공식적인 확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 내 소비자에게 이 150만 원 정도의 현금 보상이 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그런 폭스바겐 소유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상되는가? 이것은 미국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현금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의 폭스바겐 소유자들도 같이 배상을 받을 것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따로 집단 소송이나 항의 같은 것이 이어져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입자의 입지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이 슈퍼카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서요. 불황에는 오히려 더 잘 팔린다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의 슈퍼카 리스트를 보면은 정말 세계 최고라고 할 정도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보다도 더 많이 팔리고 있어서 이 슈퍼카의 고장이다. 뭐 한국이 대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슈퍼카가 유독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이유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시효과, 현시효과, 뭐 돈자랑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한국의 이 리스, 법인차에 대한 이 절세, 세금 깎아주는 것들이 좀 과도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 세금 때문에 슈퍼카를 많이 구입하는 그런 행태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이 법인용 차량의 이 세금 감면, 리스 차에 대한 이 절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계획이신 분들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자도 오르고 대출 절차도 훨씬 까다로워진다고 하는데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대출 금리도 오르는 데다 대출 요건도 까다로워지는 건데요. 먼저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금리의 앞으로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포함한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스트레스 금리는 약 2%대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지금보다 약 2% 오르는 셈입니다. 또한 대출 요건 부분에서는 대출액의 규모를 결정짓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의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대출금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부채 부분의 원금까지 내년부터는 반영하게 됩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도 어렵고 통과하더라도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이런 사정을 고려해 가까운 시일 내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충무로역에서 소화기 분사 소동을 벌인 30대 남자가 채널A 취재진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소화기 난동 사건의 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지난 8일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계단에서 주저앉은 만취 상태의 남성이 보이죠? 굉장히 많이 취했습니다. 지금 30대 중반 아닌가요? 예, 34살로 밝혀졌는데 지금 소화기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더니 화면에서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역사에 지금 뿌옇게
이게 분사한 이유인가요? 네. 예, 분사를 한 이후에 지금 이 뿌연 상태의 소화기를 분사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네, 지금 분사하고 이걸로 타는 있습니다. 모습입니다. 네. 분사한 다음에 다시 내팽개치는데 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화재로 오인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지금 만약에 내 옆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소화기를 분사한다는 건 상식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냥 뭐 노래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카메라 대신에 소화기를 들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네네. 나 이렇게 그 전철역에서 이런 걸 들기 좀 쉽지는 않은데요. 아마 제가 이제 이분이 그 직업이 연극 배우라 그래요. 네. 연극 배우라 그러는데 이게 뭐 이거를 다 정당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연극 배우들 중에는 사실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데 문제는 지금 현실이 어렵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미래가 더 어둡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그냥 이유 없는 범죄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저 경우에는 허탈감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좌절감이 굉장히 크게 평소에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무대라고 하는 화려함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크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장밋빛 미래에 대한 이상이 많이 좌절된 상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 지나가던 사람들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술쟁이가 아니라 좋은 배우 되고 싶었다. 또 아이들이 순수한 모습으로 자기를 조용히 지켜보면 그때 떨린다. 그런데 요거와 또는 다른 모습으로 또 난사하고 싶다. 이런 예. 얘기는 뭐냐면 현실이 가지고 있는 지키고 싶은 마음과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함께 이 마음속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동극 배우로 데뷔를 했다고 하죠. 네. 근데 정말 아이들에겐 정말 훌륭한 배우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정말 사회에 대해서 난사하고 싶다. 예, 순수한 네. 어린이들이 자신을 조용히 지켜볼 때 떨린다. 그런 마음은 아마 무대에서 배우로서의 마음일 것 같고요. 배우라는 일을 무대에서 딱 마치고 내려오면 바로 나에겐 현실이 다가오거든요. 녹록지 않은 폐의가 있었을 거고 경제적인 예. 어려움은 관계상의 어려움도 가져왔을 것이고 이 관계상의 어려움이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나아질 것이다. 이런 미래가 있으면 견디는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견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멀리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불안이 나도 모르게 술을 마셨을 때 사실상 뇌가 가지고 있는 통제력을 많이 완화시키고 약화시켰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재미나게 또 저희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일조한 네. 사람들이 채널A 취재진들입니다. 저 CCTV 영상을 보고 쫓아가서 계속 추궁을 한 끝에 검거에 도움을 줬는데 신고 포상금 지급될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저 범죄가 사실은 뭐 그렇게 뭐 큰 범죄는 아니거든요. 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맞는데 큰 범죄가 아니라서 신고 포상금까지는 사실 조금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단독 보도를 했으니까 회사 내에 포상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알겠습니다. 회사 내 보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한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소송 가액이 1억 원도 아니고 1억 100원이라고 합니다. 1억은 그렇다 치고 100원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눈길을 끌기 위한 작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1억을 기준으로 갈려요. 그러니까 1억 아래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억 아래면 이제 단독 판사 즉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경력이 한 10년 미만의 단독 판사가 진행하는 거고 2억을 초과하면은 3명이 재판을 합의부가 합니다. 1억에서 2억까지는 부장 단독 판사라는 건데 혼자 재판하는 단독 판사인 건 맞는데 1억 아래게 되면 10년 미만의 어떤 젊은 판사들이 하거든요. 네. 1억부터 2억까지는 나이가 지긋한 40대 중반에서 50대까지 부장 판사들이 혼자 진행을 하니까 좀 더 어떤 심도 있는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서 1억 100만 원 한 것이고 그럼 애초에 그럼 2억 넘겨가지고 2억 100만 원에서 합의부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예. 2억은 너무 크다고 본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1억 100만 원을 한 것 같아요. 네, 100원에 또 네. 그런 비밀이 네, 1억 숨어 100원. 있었군요. 박원순 시장 이제까지 사실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번에 조치를 좀 취한 셈인데 쟁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 쟁점이요. 결국 지금 나오고 있지만 병역 비리를 자행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의문인 건 그러면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인지 진실인지 먼저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들어가면 박원순 시장에서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에서는 야 우리 병역 면접 그대로 받았어. 예전에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나왔잖아.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강옥수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번에 형사 재판에서 했던 얘기를 다 그 재판에서 할 거거든요. 네. 할 거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쟁점은 똑같아져요. 형사 사건이라. 네. 박준희 씨 병역 비리 의혹이 허위냐 아니냐. 또 이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그것도 밝혀지려면 또 박준희 씨가 와야 돼요.
쟁점이 똑같고 결과가 밝혀지는 것도 똑같고 두 개가 연동되는 건데 박원순 시장이 이 재판을 또 시작을 했다.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그냥 묻어가는 그냥 조용히 가는 게 좋을 텐데 왜 이거를 하나 더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 법원이 주신 씨에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아들에게 이달 20일에 재판에 네.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좀 더 박원순 시장이 고소를 한 게 아닐까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한테 압박은 될 건데 예. 강용석 변호사가 저거 가지고 압박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방송 나와서 하신 거면 절대 압박 받을 사람도 아니고 결국 그 소송에서도 쟁점은 박주신 씨 이게 허위야 아니야. 어떻게 밝힐 거야? 박주신 씨 와야 돼. 강용석 변호사 그 주장 할 거라고요. 예. 똑같아요, 쟁점이. 지금 하고 있는 형사 사건이랑 박원순 시장이 새로 시장한 사건이랑 결과가 연동될 거라고요. 일만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박원순 시장한테 하나 아쉬운 건 억울하잖아요, 박원순 시장도. 아닌데 지금 여기저기서 그러면 정말 억울한데 그러면 와서 아들이 와서 한번 사진 찍으면 그것도 일반인들이 와라는 것 같으나 법원에서 증인을 채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사법권의 그런 명령에는 복종한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들 와서 찍어서 클리어하게 되면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완전히 날개 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거를 안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강용석 변호사는 굉장히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허위 사실이면 자기는 소송할 필요 없이 바로 1억 원 주겠다. 지금 어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소송에 대해서. 네. 전제 조건은 네. 이제 주신 씨가 나왔죠. 재판에 출석하고 다시 한번 이제 신체 검사를 받을 경우에 네. 뭐 소송 기니까 그거 없이 바로 1억 원을 거기서 이제 현찰로 주겠다 할 정도로 이제 자신감 있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 강용석 씨의 주장 전제 조건은 역시 이제 주신 씨의 출석에 대한 부분을 뭐 압박하기 위해서 네. 저렇게 뭐 1억 현찰 지급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네, 박원순 시장과 강용석 변호사의 악연 정말로 끈질기게 좀 이어지고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경기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데다가 참여연대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워낙 자충우돌 하니까 그렇게 네. 되는데 실제로 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참여연대에 강용석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대기업 개혁한다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랑 같이 막 활동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랬었고 특히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강용석 변호사의 장인이죠. 이 윤재기 전 의원이 실은 이 박원순 시장의 후원자였었거든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집안끼리도 상당히 그렇네요. 얽혀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주신 씨 문제로 완전히 틀어지면서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지만 강용석 씨 장모가 바로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공동 대표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장인은 후원인이고. 후원인. 뭐 네, 후원인이고. 후원이었고. 장모가 말릴 텐데 사위 좀 그만해라. 지금 몇 년째 지금 장모가 뭐 말릴 상황의 인계점은 훨씬 벗어나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강용석 박원순 시장은 일종의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아니면 한쪽은 치명상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진실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으나 근데 제가 진짜 아까 우리 그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를 했듯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 아닙니까? 원샷 원킬러 이것을 좀 벗어나야 시민들이 피곤하지가 않지.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도돌이표를 할 것인지도 그렇고 조갑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 우파 농객이신 조갑재 선생님도 이 문제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본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네. 한 번에 털어서 좀 피곤함을 해야지. 만약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판단한다. 주진 씨가 병역 문제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떤 시점에 일거에 공개하면서 반전을 노린다. 이것도 너무 정치적인 판단인 것 같고 어쨌든 이 뉴스를 보면 우리 시청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일각에서는 한 번에 좀 정리하는 게 네, 좋다고. 일각에서는 20일 열리는 소송에 깨끗하게 아들이 그냥 출석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근데 네.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잠잠하게 있었잖아요. 소송을 걸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그 갑작스러운 소송을 걸어서 사실 세간도 깜짝 놀랐거든요. 과연 소송을 걸을까 했었는데 소송을 걸은 거라. 근데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 관련해가지고 여러 루머들도 같이 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불식시키겠다라는 점인데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변호사 아닙니까? 이분이 실제 이런 소송을 걸었을 때 아들인 박주신 씨의 그 병역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증인 출석 문제나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고려했을 겁니다. 앞으로 그 재판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박주신 씨가 나와서 그 전에 있었던 문제와 또 다르게 뭐 또 한 번 검사를 받는다는 이러면 명확할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 전과 똑같이 별 문제 없다라고 만약에 나온다면 강용석 씨 입지는 대단히 난처해지겠죠. 근데 네. 재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뭐 이걸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의사들하고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강용석 씨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빨리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네. 네, 다음 사건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 스타의 인기가 사기로 악용이 된 걸까요? 배우 이민호 씨의 화보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
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기획사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어떤 사건인지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한류 관련 행사에 참석했던 배우 이민호 씨. 이민호 씨의 인기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배우 이민호의 화보를 찍겠다. 여기에 투자해라. 이 말 한마디로 6억을 투자받은 사람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 실제 연예기획사 대표입니다. 어느 날 배우 이민호의 소속사와 이민호 화보에 대한 판권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이 김모 씨, 화보 판권 계약의 계약금과 제작비 6억 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인인 또 다른 여인 김모 여인에게 6억 원을 빌려줄 거를 제안합니다. 6억 원을 주면 1년 내 투자 원금을 회수해주고 수익의 18%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피해자인 김모 여인, 주변 지인에게서 돈을 끌어모아서 6억 원을 건네줍니다. 실제로 이 화보 출간이 됐습니다. 하나당 10만 원 이상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김모 씨는 피해자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수익은커녕 원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기업인으로 입건해서 이 김모 씨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인데요. 이 피의자 김모 씨, 본인은 절대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매출은 10억이긴 했지만 실제 남은 것은 없다. 손익분기점 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과연 사기가 될 수는 있을지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화보를 출간해서 10억 원을 벌었다. 네. 야, 이 한류 스타의 화보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핫 아이템입니까? 예, 충분히 벌 수 있는 핫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이 사건의 전반부는 실제로 큰 불법이 없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 같은 경우에도 알려져 있는 기획사 대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민호 기획사에 가서 돈을 지급하고 판권을 갖고 오고 화보까지 찍고 화보집도 잘 나왔거든요. 어쨌든 고가의 논란은 있지만 10만 원 넘게 밝혀진 거에서 잘 팔렸고 이제 그 다음 수익 배분에서 문제가 터지게 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은 10만 원이라는 대목이 좀 비싸다 이렇게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이민호 씨의 인기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아마도 비즈니스 차원으로 보면은 충분히 좀 승부를 걸어볼 만한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앞부분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부분까지는 그렇고요. 네. 뒷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긴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돈을 못 받은 측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지금 소송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못 받는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하거든요, 사기로. 근데 실제로 사기로 고소하는 거 중에 사기가 유죄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사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사적으로는 어쨌든 계약을 했으니까 원금 6억도 돌려줘야 되고 수익이 있다라고 하면 수익 18%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형사적으로 사기에 해당되냐? 그건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면 애초부터 할 생각이 없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전형적인 사기가 되려면 판권 계약을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듣고 야, 내가 판권 이민호 거 따올 테니까 좀 줘. 그래서 가져와서 꿀꺽했다. 100% 사기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판권 계약을 하고 물건을 만져 팔고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은 야, 나 정말 잘하려고 그러는데 손익분기 안 남어. 그러니까 수익도 못 주는 거고 내가 손해 준 게 6억이 없어. 10억 팔아가지고 마진 빼면 얼마 남냐. 네. 그러니까 내가 못 갚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가서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제 생각에는 검찰 단계에서도 무혐의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나온 거 같거든요. 물론 자세한 것들은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예. 제가 아까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의자가 매니저 출신이고요. 네. 유명 연예인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혹시 이 부인에게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않을까요? 사건으로는 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없죠. 만약에 이제 사기라고 된다고 했을 때 가정입니다. 사기라고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예를 들면 와이프가 알면서 가담했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형사든 민사든 그 유명 연예인이라는 부인에게 영향을 끼칠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공인으로서 어떤 처신의 문제 그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지금까지,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원, 김태현 변호사, 그렇게 새롭게 민영삼, 윤태권 씨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부친인 유수호 전 국회의원의 빈소에 이어
여야 정치권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내 박근혜 대통령의 화환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직 감정이 풀리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명확한 저는 네. 정치적 메시지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원내대표 진행부 삼선 의원인데 통상 대통령 조화가 오는데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특별히 그 조화를 안 받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조화를 안 보냈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궁색한 얘기인 것 같고 명백한 박근혜식 정치적 메시지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 유승민은 이미 동지가 아니고 적이다. 배신의 정치를 국민들께서 심판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화를 일부러 안 보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정치적 메시지를 명백히 좀 주고자 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네. 일부러 안 보냈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그렇죠. 정치적 의도가 있다. 네. 이런 이제 중량감 있는 상가가 생기면은 대통령의 의중이 없이도 조화가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의중이 없이 조화가 안 가는 경우는 거꾸로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치적 메시지라는 게 통상 이런 좋은 일이거나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계기로 해서 이제 어떤 화해가 생기지 않을까 또 주위 사람들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해라고 생각할까봐 조화를 보냄으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풀어졌다고 생각할까봐 그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안 보냈다고 해석해야 되겠죠. 네, 화해의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화를 그렇죠. 보낸 것 같지 않다. 예. 이게 결국 이제 문상정치, 조문정치라는 게 서로 나쁜 관계였으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감으로써 화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YS DJ 두 분도 계속 끝까지 안 좋았다가 나중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셨잖아요. YS 대통령께서. 네. 이때면 일부러 이 조화를 안 보냈다는 것은 우리 그 박 소장님 말씀대로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죠. 왜냐하면 예의는 비서실장 명의로 이미 다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조문 정치 말씀하셨는데 2012년에 유 전 원내대표 이번엔 부친상이지만 그 전에 이제 장모상을 당했을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그때 당시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관계가 안 좋았다가 찾아감으로 해서 관계가 복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는 그 전에 안 좋았다는 것은 부분적인 부분이고 이제 그 빈소를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가면서 회복이 됐는데 예. 이전 정권하고 다른 게 최근에 들려온 바에 의하면 조화 이런 문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꼼꼼히 챙긴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네. 하고 본다면 과거 MB 정부나 참여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에 따라서 판단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지만 현 정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제 생각은 이미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가장 격한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배신의 정치. 국민 심판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는 시그널을 다시 한번 명백히 좀 보여주는. 그다음에 윤태곤 실장 말씀하셨듯이 조화가 갔을 경우에는 화해된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의 평이 나올 게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분명히 선을 끊고 가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중이 확실히 실린 어떤 한 장면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스탠스와는 달리 윤상현 등 친박계 의원들 찾아왔고요. 예. 이종걸 원내대표도 찾아와서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했다고 하는데 먼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되지 않으셨나요? 너무 부담되게 모십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대에 걸친 슬픔을 만나는 감회가 깊습니다. 예, 이 2대에 걸친 슬픔 얘기 좀 해주세요. 2대에 걸친 악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과 이 고인이 되신 유수호 전 의원 하고 관계라는 게 결국에 민주화 투쟁의 관계에서 이제 판사 시절에 민주화 투쟁에서 같이 하던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갖다가 이 판사 시절에 유수호 전 의원께서 석방을 시켰죠. 네. 그리고 이제 사법파동에서 사실 판사 재임용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 여러 가지 소신 판결을 함으로써 그런 이제 악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대통령과 관계는 설명하지도 다 아는 악연이. 네,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조문 후에 친박과의 갈등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없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과 그 유승민 의원은 아주 가까운 사이죠. 가까운 사이고 지난번 김무성 대표가 전당대회 했을 때도 공개적으로 서청원 그 의원을 지지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것이고
서청원 의원이 뭐 저 7선 의원이고 당내 가장 큰 어른인데 저 자리 가서 뭐 이런 그 까다로운 뭐 갈등 얘기를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품어야 될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서청원 의원이 유승민 그 부친상에 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저 자리에서 기자들한테 뭐 시시콜콜 무슨 갈등이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좀 어색한 것이고 뭐 서청원 의원답게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친박과의 화해 무드도 예상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윤상현 의원은 또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윤상현 의원이 얼마 전에도 김무성 불가론을 한번 언급했다가 뭐 당에 이제 평지풍파가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로 윤상현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왜 꼭 저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더라도 뭐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합시다, 하지 맙시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까 서청원 의원처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굳이 말을 했을까? 첫 번째로 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도 말을 했는데 이제 TK 지역을 물갈이를 해야 수도권이 바뀐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죠. 과연 TK 지역을 뭐 유승민 의원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다 빼낸다면 그게 수도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걸로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는 뭐 일반 사람들이 보는 전문가들이 보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이 바로 기자들 앞에 저런 얘기를 했죠. 어느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개인의 언행으로 봐서는 좀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TK 물가 새누리당의 총선 전략에 있어서 TK 물가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저건 대통령의 어떤 전략 공천이라고 대통령의 사람들을 갖다가 20대 공천에 전면 배치하고 싶은 대통령의 의중과 김무성 대표가 갖고 있는 당과의 의견이 과연 충돌할 것인가 협력 관계를 낼 것인가를 갖다가 예측하게 그 주목해서 봐야 될 그 지점으로 올리는 그런 발언이죠. 자, 이 TK 물갈이론에 불을 붙인 게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 출마 의사의 여운을 남기면서 사실 이 대구 출마 사실상 확정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참 희한해요. 왜 경주가 아니죠? 고향의 경주인데 그 정시에 그 종자 들어가는 그 학년들은 또 경주에 정종복 전 의원도 그렇고 경주가 본 거지 아닙니까? 그때 공교롭게도 대구에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또 역시 TK 물갈이론과 엮여가지고 뭔가 파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TK 물갈이론에 대해서 총론 자체는 윤상현 의원 얘기가 맞습니다. 물갈이를 해서 바람이 불어야 수도권 선거를 이기는 건 맞는데 역시 강론에 들어가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오픈 프라이머를 할 것이냐, 전략 공천 찍어낼 것이냐 그런 한쪽 굉장히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TK 공천은 새누리당의 이제까지 총선과는 다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공천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정종섭 의원까지 대구에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역시 야 이거 대통령께서 청와대 이거 3명 말고는 더 이상 없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와대와 친박계가 어떤 대구 공천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세간의 의혹을 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정종섭 장관의 향후 행보를 좀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은 경주를 희망하는데 청와대에서 대구 쪽을 밀고 있다는 이런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침 조간을 보면 사퇴하는 것도 며칠 전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출마합니까?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고 그건 위의 뜻이다. 이런 얘기. 위의 뜻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총선 승리를 위하여 건배사했다가 호된 뭐 공격을 치렀는데 사실은 좀 느닷없는 사태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뭐 BH 기획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도 뭐 내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뿌리가 경주인데 경주하고 대구는 상당히 더 멉니다. 사실. 멀죠. 대구에 사겠다 이렇다고 본다면 조합 플러스 정종섭 장관의 사태 등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면 TK 지역에 있어서의 대통령 이니시티브 공천은 명확히 행사하겠다는 뭐 의사 표현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출마 예상되는 지역구도 재미난 지역구지 않습니까? 바로 유승민 의원 바로 옆 지역구로 알려져 있는데 대구 동구 갑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른바 이제 TK 지역 물갈이, 특히 대구 물갈이에 친유, 유승민 의원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좀 빼낸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언제부터 친유였냐는 거죠. 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 공천을 준 분들이고, 뭐 이공계 가산점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원래 이제 TK에서 영향력이 있던 의원들을 빼내고 관료라든지 전문가 출신으로 다 포진을 한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분들을 뺄 때 명분이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중량감 있고 괜찮은 사람을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도 뺄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종섭 장관을 경주에
라기보다는 대구로 배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구 동구 갑에는 현재 류성걸 의원의 지역구인데 그렇죠. 바로 또 기재부 차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 전 원내대표와 굉장히 또 각별한 관계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대구 지역이 친박대 이제 유승민계로 가는 거 아니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론을 제기하셨지만 그런 그림도 또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이야기한 게 저와 가깝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분도 뭐 박 대통령만큼이나 자기 말의 무게를 지키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걸로 봅니다. 물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TK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네. 수도권 민심에 역풍이 불 거라고 지금 친박계 특히 윤상현 의원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말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주장,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TK 물갈이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대통령의 친위 부대를 갖다가 물갈이하기 위해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서 친유승민계를 바꾸는 물갈이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로 심학봉 의원 같은 분을 포함해서 20대 총선에서 나머지 국정을 갖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그런 공천 물갈이 차원에서의 TK 물갈이인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명분이. 이건 힘은 물론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지만은 이 국민적 명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까지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을 역전시킨 게 이제 영남 지역의 물갈이를 통해서 수도권 득표력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유승민일 경우 어떤 그게 과연 그렇게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아까 윤태권 실장 말씀하셨듯이 승부가 수도권에서 난다고 봤을 때 뭐 지금 야당도 날린 게 호남 분들의 그 투표 동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 아닙니까? 거꾸로 거의 뭐 5,000표, 뭐 1,000표, 5,000표 차이가 난다고 봤을 때는 저게 저런 식의 물갈이 방식, 어떤 방식을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승민 의원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 이 과연 좋은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나쁜 바람을 바람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네.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잘 만져야 되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주민의 심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유승민이 떨어졌다. 이재만 청직. 그러면 유승민이 뭐 반발할 명분이 없는 것인데 과거처럼 뭐 컷오프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유승민 의원이 공천 탈락했을 경우에는 정말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정동섭 장관의 사퇴, TK 물갈이론의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총선용 2차 개각의 신호탄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죠. 하지만 지난 8월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그러니까 거부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제가 총선에 나갈 것이냐 이 말씀. 저는 그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해서 신중하게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거의 2달 반 만에 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찔끔 개각 하지 말고 차라리 저때 사퇴를 하지 그랬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선거 주무장관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경제부총리는 뭐 12월 2일 예산 통과하고 나가고 황우여 부총리 이제 교과서 국정화 시작됐으니까 나가고 이렇게 찔끔찔끔 한다는 게 너무 또 이제 BH 청와대가 좀 총선 생각만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비판도 있는데 어쨌든 하려면 좀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인물이 좀 내각을 가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해수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은 이제 청문 준비 때문에 어정쩡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행자부 장관 저래되고 황우여 부총리 여성부 장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국정이 뭐 좀 어수선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좀 정리정돈이 딱 되면서 4대 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 문제에서 딱 집중하는 게 아니고 노동개혁이 그렇게 중요하다 했는데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또 이슈가 좀 흐트러진 상태에서 내각이 저래 어수선하면 내각이 어수선하면 또 청와대도 어수선해지거든요. 수석들이 또 장관 갈 분들도 있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연말 빠른 시간 내에 나갈 사람 빨리빨리 나가고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조간에서는 국정보다는 총선이란 제목을 여러 군데서 좀 뽑은 것 같은데요. 실제 이번 주에 2차 개각이 있고 또 한 차례 개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와대도 뭐 얼마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더 이상 나갈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봐야 알 것 같고요. 내각 말씀하셨지만은 심지어 이제 뭐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든지 감사원 감사위원 중에서도 자기 과거 지역구 출마 희망하는 지역구에 주말마다 가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좀
비판받을 게 있으면은 감수를 해야 되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오늘 14일부터 해외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2차 총선용 네.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인물 한번 좀 꼽아보도록 할게요. 뭐 황우여 황우여 뭐 부총리야 네. 뭐 거의 당연시되고 있고요. 네. 김희정. 김희정 여성부 장관이야 뭐 부산 지역구 내려갈 거고 네. 윤상직 산자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 의문시 된 건 대통령께서 예전에 대수비에서 그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각한테서 개인의 정치적 행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너무 많아요 개인의 정치적 행보가. 네, 뭐 이거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안 보고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해석이 되는데 그게 과연 이제 그 내각에 좀 도움이 되는 것인가, 국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 마음에 콩밭에가 있어서 저도 이제 국정을 원활하게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장관들은요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아 지금 뭐 마음은 연수에 가 있는데 저 교과서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리 어당팔이라도. 그러니까 빨리 황우여 부총리도요 빨리빨리 정리하셔가지고 그냥 연수 내려가게 하세요. 그 다음에 당선되고 안 되고는 뭐 황우여 부총리 몫이겠지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 청와대 의중이 드러났다. 결국에는 찔끔 개각, 땜빵 개각 이런 비판이 있더라도 네. 결국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내년 총선에 쫙 내보내는 승부수를 뛸 생각을 연말까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정말 총선만 생각하는 이 국정 운영이냐라는 비판은 국민의 몫으로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든 이번 주에 2차 개각이 일어나고 네. 이제 나머지 개각은 결국은 최경환 부총리와 그렇죠. 맞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네. 그때 최경환 부총리 거취를 밝힐 때고 그때 한꺼번에 마지막 개각. 개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네. 최경환 부총리가 상으로 돌아온 건 기정사실이고, 근데 예산 문제는 선진화법 때문에 뭐 야당이 어떻게 하든 12월 2일 날 통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2일 예산 처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경제부처가 최경환 부총리가 당으로 복귀한다는 전자에서 이제 경제부처가 안종범 전 의원도 지금 수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후반기 경제 내각을 어떻게 짜는가가 오히려 또 관심사항인데, 최경환 부총리가 복귀한다는 것은 거의 뭐 상수다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고, 남은 문제는 사실 최경환 부총리가 현 정권의 실세였고 시장에서 주는 사인이 막강했지 않습니까? 막강했는데 후임 부총리가 누가 올지, 그 다음에 경제 스텝들이 어떻게 짜질지가 또 그 남는 과제다. 뭐 이런. 어떻습니까? 이번에 유승민 부친 상가에 와서 야당 의원들 많이 왔는데 네. 이렇게 여권의 지금 움직임, 그 청와대 지금 개각 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이 국면을 활용하려고 할지 굉장히 좀 민영선 의장님이 비추가 핵심을 주목되는데. 지적했다고 네. 생각하는데 비판이 있겠죠. 이렇게 찔끔 개각하고 국정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또 청와대도 연쇄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옳으냐는데, 정치인 박근혜의 스타일은 정면 돌파다. 우회하는 경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승민 의원 부친상에 조화를 안 보낸 것도 정치적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명백하다 이것은. 그러니까 마이웨이 가겠다. 그 다음에 동원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 향후 이제 당내 뭐 일단 국정교과서 부분이 한 고비를 넘었다라고 본다면 야권 못지않게 여권 내에서도 당내에 굉장히 이제 어수선한 어떤 소용돌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권의 걸 좀 즐거운 눈으로 바라볼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종걸 원내대표의 이제 자막에 나온 저런 발언 같은 경우에 실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도와주는 건 아니죠. 오히려 네.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건데, 뭐 이종걸 원내대표는 좀 어떤 여권의 교란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용 개각을 하고 계속 총선에 염두를 둔다라고 야당이 비판을 하면 비판을 할수록 박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우리 대통령이 정말 총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구나는 거꾸로 된 이미지, 메시지를 강하게 야당이 오히려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유승민 원내대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보통 공정한 시각에서도 과연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저렇게 자기 정치를 한 것이 옳았느냐, 그것을 계속 대통령이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 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야권이 약간 슬쩍슬쩍 긁어가지고 예.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부추기려고 하는
그런 것 또한 그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다. 그런 비판적인 견해를 저는 밝힙니다. 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조문하면서 또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그 네. 얘기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유승민 전 원내대표랑 이종걸 원내대표가 네.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옆에 있던 사람이 유 전 원내대표가 파트너일 때가 좋으셨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 잘못하면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더 좋다고 해야지.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 들어보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배신의 정치 발언에 굉장히 신경을 역시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현실적으로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 콘크리트가 좀 강합니까? 대구에서 영향력이라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 이거 의리적 물갈하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배신의 정치라는 낙인이 본인한테 찍혔던 부분이 좀 굉장히 신경 쓰이고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일 겁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게 힘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 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환경안전센터의 전찬훈 그룹장이 전기재해 예방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상인 은탁 산업훈장을 받았고 박주식 선주건설 대표와 이혜용 일신전기 대표가 산업포장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시상식에서 재해 재난 없는 안전사회가 국민행복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